연락이 왔어요. 구글에서. AI 언어 모델 개발팀에서 우리 연구에 깊은 흥미를 보였죠. 특히 그들이 주목한 것은 우리가 개발한 한글 확장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언어학자가 한글에 대한 열정을 가득 담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27살 유학생 현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자랑인 한글이 세계 학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3년 전만 해도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깊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혀 사용해 온 글자일 뿐이었죠. 독일로 유학을 와서도 첫 1년은 독일어 공부에만 몰두하느라 한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우연히 듣게 된 동아시아 문자체계에 의해 수업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수업 첫날 강의실 앞에 서 계신 교수님은 다른 독일 교수님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수업 시작 전에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많이 계시네요. 반가워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조금 아시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어 전문가 알프레드 바우어 교수님이셨어요. 무려 50년 넘게 한글을 연구해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것도 단순히 언어학뿐 아니라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 분야와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신 분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혹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쭈었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예상치 못하게 깊어져 어느새 2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어요. 벽에는 한글과 관련된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타자기처럼 보이는 한글 자판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교수님 컴퓨터 화면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한글 글자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라고 제가 묻자 교수님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셨어요. 이건 말이죠. 세종대왕께서 꿈꾸셨던 한글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제가 뭔가 굉장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가기 시작했답니다. 현지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늘 우연히 찾아오는 법이지.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5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교수님은 군대 위생병으로 근무하며 선수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일을 맡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남북한 선수단이 동시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광경이 정말 신기했다고 회상하셨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각기 다른 통역사를 대동한 두 팀이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선수들이 주고받던 메모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중국어 같기도 하고 일본어 같기도 한 이상한 문자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완전히 달랐죠.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규칙적인 패턴이 보였거든요. 그게 바로 한글이었던 거예요.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문자에 관심이 많으셨대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이집트 상형 문자책을 보며 자란 5살. 꼬마가 이제는 25살의 청년이 되어 또 다른 신비한 문자를 만난 거죠. 혹시 이게 뭔가요? 교수님은 용기를 내어 한 한국 선수에게 다가가셨다고 해요. 그는 연습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편지를 쓰고 있던 참이었죠. 처음엔 제 질문을 못 들은 건지 선수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대요. 아마도 독일 군인이 갑자기 말을 걸어와서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교수님이 메모지를 가리키며 다시 한번 물어보자 선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아, 이거요? 이건 우리나라 글자예요. 한글이라고 하죠.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메모지를 들고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대요.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한자와 한글로 나란히 적어가며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인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선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교수님은 회상하듯 말씀하셨어요. 자기 글자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애정을 본 적이 없었거든. 그 순간 나는 이건 분명 특별한 문자임이 틀림없다고 직감했지. 교수님은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자마자 그 선수가 알려준 단어들을 계속 써보셨대요. 자음과 모음이 모여 글자를 만드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교수님의 한글 사랑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 짧은 대화는 교수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교수님은 즉시 한국어와 한글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독일에는 한국어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어를 전공하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 책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한국인을 만나기는 더더욱 힘들었죠. 하지만 한글을 알면 알수록 매료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거든요. 교수님은 수많은 문자 체계를 연구하셨잖아요. 히브리어, 아랍어, 산스크리트어. 세계의 모든 위대한 문자들을 공부하셨더라고요. 수년간 책과 씨름하면서 발견하신 게 하나 있었대요. 대부분의 문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화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자를 보면 이해하기 쉬워. 교수님은 책상 위에 A를 그리시더니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이 글자는 원래 소의 머리를 그린 그림이었어. 페니키아 문자의 알레프가 점점 변하고 변해서 지금의 알파벳 A가 된 거지. 이런 진화의 과정이 보통은 1000년 이상 걸렸단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죠. 교수님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한글이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였어요. 다른 문자들은 마치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 같은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모양이 바뀌고 다듬어진 거지. 하지만 한글은 달라. 한글은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지어진 현대식 건축물 같은 거야. 과학적인 원리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손수건을 꺼내 안경을 닦으시던 교수님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칠판 앞으로 가셨어요. 분필을 들고 기역니 은디 그리을 미음을 크게 쓰시더니 각 자음 옆에 사람의 발음 기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죠.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여기 봐. 기역은 혀풀이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야. 이렇게 발음할 때 우리 입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정확하게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다니. 천재적이지 않니? 교수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조금 높아졌어요. 마치 새로운 발견을 한 것처럼 눈을 반짝이시면서 계속 설명하셨죠. 게다가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야. 기본 글자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획을 더하면 소리도 센 소리로 바뀌게 만들었거든. 기역에서 키읔으로, 디귿에서 티읕으로. 이런 체계적인 변화는 다른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야.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한글이 사실은 이렇게 과학적이고 치밀한 설계로 만들어진 거였다니.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겼던 한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기역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이건 천재적인 발상이었죠. 1975년 교수님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지금처럼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죠. 하지만 교수님은 서울대 도서관에서 귀중한 보물을 발견하셨대요. 교수님이 서울대 도서관에서 발견하신 보물은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이었어요. 영인본은 원본을 그대로 촬영해서 책으로 다시 인쇄한 거죠. 아시다시피 진짜 훈민정음 해례본은 너무나 귀중해서 간송미술관에 고이 모셔져 있잖아요. 당시에는 원본을 볼 수 없었어요. 국보급 문화재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1956년에 원본을 정밀하게 촬영해서 만든 영인본이 있었죠. 물론 흑백이고 약간 빛바랜 상태였지만
교수님은 그때를 회상하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처음 영인본을 펼쳤을 때의 감동이란.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비록 복사본이지만 그 안에는 세종대왕님과 당대 최고 학자들의 숨결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 모든 비밀이 거기 적혀 있었답니다. 실제로 영인본 덕분에 많은 학자들이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를 연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진짜 해례본은 볼 수 없어도 영인본이 있어서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알게 된 거죠. 거기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밤낮으로 해례본을 연구하셨대요. 다행히 중국어를 공부하셨던 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해례본이 한문으로 쓰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구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답니다. 세종대왕님은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음양오행의 철학, 우주의 원리,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 디지털 시대의 핵심인 이진법의 개념까지 한글에 담아내셨더군요. 저는 여기서 잠깐 말을 끊고 질문을 드렸어요. 이진법이요? 컴퓨터에서 쓰는 그 0과 1로 된 숫자 책의 말씀이신가요? 그래, 바로 그거야. 교수님은 종이를 꺼내시더니 뭔가를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십진법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써서 모든 수를 표현하지. 하지만 이진법은 0과 1, 단 2개의 숫자로 모든 것을 표현해. 예를 들어 십진법의 1은 이진법으로도 1이고 2는 10, 3은 11, 4는 100이 되는 식이야.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현대의 모든 컴퓨터가 이 이진법을 기반으로 작동해. 전기가 흐르면 1, 안 흐르면 0. 이 단순한 체계로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한글도 기본 자음과 모음이라는 단순한 요소들을 결합해서 모든 소리를 만들어내는 체계란다. 그러고는 아와 어를 칠판에 크게 써 보이셨어요. 보이니? 이 기본 모음자들도 하늘을 뜻하는 동그라미와 땅을 뜻하는 가로주루이라는 두 가지 기본 요소로 만들어져 있어. 이게 바로 음양이고 0과 1이야. 세종대왕님은 이런 이진법적 발상을 한글에 적용하신 거지.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 속에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니. 더구나 그게 현대 컴퓨터의 작동 원리와도 연결된다니 정말 신기했죠.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지, 세종대왕님은 라이프니츠보다 250년이나 앞서 이진법의 개념을 한글에 적용하셨단다. 정말 놀랍지 않니? 그리고 교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한글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단다.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려줄까? 저는 그날 밤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한글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저는 궁금증을 안고 다시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았어요. 이번엔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시겠다며 교수님이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셨죠. 현지 양, 여기 좀 보게나. 이건 내가 30년 전부터 모아온 자료들이야. 화면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한글 글자들이 가득했어요. 이응, 히읗, 리을 같은 자음들이 복잡하게 결합된 형태였는데 마치 산스크리트어처럼 신비로워 보였죠. 이게 다 한글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지.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원래 한글의 일부분에 불과해.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원래는 자음이 17자였고 이것들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 교수님은 이어서 컴퓨터로 간단한 계산을 보여주셨어요. 보통은 한글이 1만 1172자를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발견한 건 세종대왕님의 원래 설계대로라면 무려 163만 8,750자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163만 개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지. 초성, 중성, 종성을 각각 3개씩 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거든. 이건 마치
그래,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알고리즘이었던 거야.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현대 컴퓨터가 0과 1로 모든 정보를 처리하듯이 한글은 기본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세종대왕님이 이미 500년도 더 전에 현대 컴퓨터의 기본 원리를 한글에 담아두셨다는 거야. 정말 놀랍지 않니? 교수님은 책장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노란 형광펜으로 빼곡히 표시된 페이지를 펴시더니 한 구절을 가리키셨죠.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 초성, 중성, 종성을 각각 3개씩 조합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교수님, 그렇게 많은 글자가 실제로 필요할까요?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AI 시대에는 필요할 거야.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전 세계 모든 언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려면 지금의 한글로는 부족해. 하지만 세종대왕님의 원래 설계대로라면 지구상의 모든 언어는 물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외계어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 교수님 책상 위에는 외계어처럼 보이는 이상한 문자들이 적힌 메모지들이 잔뜩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교수님이 수줍게 웃으셨어요. 아, 이건 내가 한글로 외계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연구하던 거야. 좀 오버했나? 우리는 같이 한참을 웃었죠. 하지만 곧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실 이런 연구를 시작했을 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 하지만 나는 확신했어. 세종대왕님이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다는 걸.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럼 교수님, 어떻게 이 연구를 계속하실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이지. 1980년대 초반 내가 서울의 청계천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작은 가게를 발견했는데 거기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가 있단다. 저는 귀가 쫑긋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시계를 보시더니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해주마. 라고 하셨죠. 다음 주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교수님 연구실을 찾았어요. 청계천에서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 벌써 왔구나. 혹시 커피 한잔 할까? 교수님은 오래된 커피포트로 직접 드립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1983년이었어. 서울의 청계천에 있는 세운상가를 둘러보고 있었지. 당시 이곳은 컴퓨터와 전자제품의 메카였거든. 그런데 좁은 골목을 지나다가 우연히 한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 교수님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어요. 깜깜한 지하실이었는데 그곳에서 한 청년이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더군. 화면을 보니 한글이었어. 그것도 내가 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한글 문자들이었지. 그 청년의 이름은 장경이었대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 혼자서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었다고 해요.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을 만난 거였으니까. 교수님은 장경희 씨에게 자신의 연구를 설명했대요. 163만 개가 넘는 한글 문자를 컴퓨터로 구현하는 꿈 같은 이야기를요. 보통은 미친 소리라고 무시했을 텐데 장경희 씨는 달랐대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 교수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해봐요. 그렇게 두 사람의 도전이 시작됐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당시 컴퓨터로 한글을 표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거든요. 매일 밤 실험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어. 장경희 군은 프로그래밍을, 나는 언어학적 체계를 맡아서.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달라 격렬하게 다투기도 했지만 우리의 꿈은 같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찾아왔대요. 이찬진이라는 학생이었는데 나중에 한글과 컴퓨터를 창업한 바로 그분이래요. 이찬진 군이 합류하면서 우리 팀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 그는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거든. 이걸 어떻게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쓸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질문을 던졌지. 하지만 곧 더 큰 난관에 부딪혔대요. 작은 문제였죠.
연구는 계속됐지만 장비를 사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돈이 턱없이 부족했대요. 우리 셋은 전자상가를 돌아다니며 중고 부품을 구했어. 때로는 밤새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기도 했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연구를 이어갔단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교수님과 두 청년이 찍은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죠. 여기 봐. 이건 우리가 첫 번째 시제품을 완성했을 때야. 1987년이었지. 비록 2만 자 정도밖에 구현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겐 큰 승리였어. 사진 속 세 사람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때의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글 컴퓨터 시스템도 없었을 거야.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럼 결국 163만 자를 다 구현하는데 성공하신 건가요? 교수님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서. 다음에 들려줄게. 다만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건 우리의 도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한글 키보드 뒤에 이런 분들의 땀과 열정이 숨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네요. 현지 양,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군. 교수님은 이번엔 연구실 구석에 있던 작은 금고를 여셨어요. 거기서 꺼내신 건 낡은 노트북 한 대였죠. 이게 뭔지 알아? 우리가 30년 전에 만든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야. 아직도 작동한다니까 놀랍지 않니? 교수님이 전원을 켜자 오래된 모니터에서 푸른빛이 새어나왔어요. 화면에는 한글 문자들이 물결치듯 떠다니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글자들도 많았죠. 우리는 결국 해냈어. 163만 자를 모두 구현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걸 발견했거든. 교수님의 말씀은 뜻밖의 방향으로 이어졌어요. 2015년 구글에서 연락이 왔어. AI 언어 모델 개발팀에서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인 거야. 그들이 주목한 건 우리가 만든 한글 확장 알고리즘이었지. 알고 보니 교수님의 연구팀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단순히 한글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었대요. 소리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자소 단위로 분해한 뒤 새로운 문자로 재조합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AI가 발전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졌어. 그런데 우리의 알고리즘이 딱 들어맞았지. 세종대왕님이 500년 전에 설계하신 원리가 21세기 AI 시대에 다시 빛을 발하게 된 거야. 실제로 지금 많은 AI 기업들이 음성인식 시스템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자음과 모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합하는 한글의 특성이 AI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아주 효율적이라는 걸 발견했대요. 작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강연을 했는데 청중 중에 유명한 사람도 많더군. 한 전문가가 내게 말했어. 한글은 마치 자연어 처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 같다고 말이야.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석양이 물든 하늘이 참 아름다웠죠. 사실 나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 하지만 내 연구는 계속될 거야. 지금 전 세계 20개국의 연구진들이 우리가 시작한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거든. 그러고 보니 교수님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편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정말 다양한 나라들이었죠. 이제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거야. 세종대왕님의 꿈이 500년 만에 완성되는 거지.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교수님, 그럼 앞으로 한글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메타버스와 AI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새로운 소리와 개념을 표현해야 할 거야. 한글은 그런 미래를 위해 준비된 문자야. 163만 자의 꿈은 이제 AI와 함께 현실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교수님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건 내가 평생 모은 연구 자료야.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지. 현지 양, 이걸 잘 전달해주면 좋겠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이유를요. 우리의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이며 또 얼마나 큰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요. 기억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세종대왕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여는 열쇠란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이 얼마나 놀라운 보물인지를요. 그리고 이 보물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세종대왕님은 이미 미래를 보고 계셨어. 이제 우리가 그 꿈을 이어갈 차례야. 여러분,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알프레드 바우어 교수님과 한글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자로만 여겼던 한글이 세종대왕님의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와 현대, AI 시대의 가능성을 품은 놀라운 문자 체계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인 구조, 이진법의 원리를 담은 설계, 그리고 163만 자라는 무한한 확장성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500년 전 세종대왕님의 설계가 오늘날 AI 언어 모델 개발에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제는 전 세계 20개국의 연구진들이 한글의 가능성을 연구하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글이 이렇게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는 걸 알게 되니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연구하신 바우어 교수님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황금튜브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황금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황금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